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공정이 내년 대선의 핵심 화두로 재부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가 과거 지원서에 경력과 수상 내역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들의 입사 지원서 문제로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아들이 기업 입사 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라고 써낸 사실이 알려져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정서를 고려해 김 수석의 사의를 즉각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거 줄 세우기식 경쟁을 지향해야 한다면서 자주 언급됐던 말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것이지만 요즘 청년들 사이에선 시험이 가장 공정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하죠. 부모 찬스로 기회의 평등마저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일 텐데요. 2030 청년 세대가 바라는 공정한 세상이 무엇인지 거기에 응답하는 정치가 절실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정치권 소식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울산회동을 통해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한 지 18일 만에 또다시 내용을 겪게 됐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국민의힘 선대위 김경진 상임공보특보단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회는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선대위 내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대선을 불과 2달여 남겨놓은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가 당내 불화를 이유로 자신은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빠지겠다 이렇게 선언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네. 특히 선대위 불참 선언의 이유가 된 거는 고작 당 최고위원이자 공보단장인 모 의원의 항명이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선대위 내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 상임선대위원장 그리고 홍보미디어 총괄본부장직 2개를 겸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선대위 구성원이 상임선대위원장의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공개 발언을 할 수 있다면 선대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바로잡는 적극적인 행위도 없었다. 이렇게 선대위원장직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어제 선대위 회의에서 이 조수진 최고위원 겸 선대위 공보단장과 정면 충돌을 했었는데요. 조 최고위원이 이 비공개 회의석상에서 윤 후보의 메시지를 하면서 후보 배우자에 대한 의혹 제기에 선대위가 더 적극 대응해달라 이런 주문을 전달하자 이 대표 등 일부 회의 참석자들이 이에 불편함을 표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 뒤에 이어서 이 대표가 후보와 선대위 지도부 사이에 거리를 벌리는 이른바 윤핵관 문제에 대해서 공보단이 적극 대응을 하라 이런 취지의 지시를 하자 조 최고위원이 왜 내가 당신 지시를 받느냐 나는 후보 지시만 듣는다 이렇게 맞받으면서 격분한 이 대표가 책상을 치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회의가 바로 끝나게 됐는데요. 이 회의 직후에 이제 조 최고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가 했는데 네. 어제 저녁에 또 조 최고위원이 기자들에게 이 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튜브 동영상 링크를 발송한 일이 이 대표에게 알려지면서 오히려 사태가 더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이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려서 도대체 왜 조 단장은 공부 업무에 집중을 못하고 이준석 정신건강을 걱정하느냐 알아서 거취 표명을 하라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 네. 결국 이 사태는 이준석 대표의 이 선대위 직책 사퇴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영입 문제를 두고 당내 갈등이 좀 심화되다가
지금 울산해동을 통해서 봉합한 지 18일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다시 또 이제 내용을 겪게 된 건데 지금 윤핵관이 자꾸 거론이 돼요. 이 윤석열 핵심 관계자 문제가 자꾸 이렇게 거론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오늘 자신이 이제 조최고위원과 충돌 때문에 뭐 사실상 이제 선대위원장직을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윤핵관 문제를 본인이 살짝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를테면 선대위 구성원이 그러니까 조최고위원이 그 상임선대위원장 자신의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하면 선대위 존재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앞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드렸는데 네. 거기에 더해 이를 바로잡는 적극적인 행위가 없고 오히려 여유가 없어서 당대표를 조롱하는 유튜브 방송 링크를 언론인들에게 보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확신이 들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때다 싶어 양비론으로 한마디 던지는 윤핵관을 보면 어쩌면 이런 모습이 선거 기간 내내 반복될 것이라는 비통한 생각이 들었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11월 말에 지난달 말에 있었던 당내 갈등 김종인 위원장 영입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도 사실 윤핵관 문제가 거론된 것도 일종의 윤석열 후보 핵심 관계자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선거를 좌지우지한다거나 아니면은 선대 구성에 있어서 어떤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당 선대위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불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거잖아요. 다시 윤핵관 문제가 거론된다고 하는 건 이른바 윤석열 후보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선대위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런 불만들이 좀 누적돼 왔던 건 아닌가요? 글쎄 뭐 윤석열 후보 측근이라고 이제 소위 불리는 사람들이 지금 뭐 선대위를 좌지우지한다기보다는 말하자면 선대위를 좀 패싱하고 이제 윤 후보의 일정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은 뭐 이준석 대표나 뭐 김종인 총괄위원장도 사실 직간접적으로 뭐 최근에 몇 차례 한 바가 있긴 한데요. 네. 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른바 윤핵관을 인용한 보도가 나오는 게 뭐 조수진 공보단장 책임이냐라든지 아니면 오늘 뭐 그래도 당대표인데 너무 이 자리를 가볍게 던지는 거 아니냐. 뭐 네. 조최고위원의 문제 때문에 한다면 뭐 반응이 너무 과한 게 아니냐. 당장 이 대표 기자회견에서부터 이런 지적들이 기자들로부터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사실상 좀 상당히 이례적으로 비판적인 질문들이 많이 쏟아졌는데요. 그럼 이 대표는 그러나 이 과하다는 비판은 감수하겠다면서도 어떤 미련도 없다 이렇게 사퇴 뜻을 거두지 않았고 또 이 울산 회동이 누군가에게는 한껏 얼렁뚱땅 마무리했으니 이제 마음대로 해도 지적하지 못할 것이란 잘못된 자신감을 안겨준 모양이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또 당대표실에 이 회견을 진행하는 도중에 사실 그 전에 이제 조수진 최고위원이 당대표에게 사과하겠다고 당대표실에 가 있었는데요. 네. 이 대표가 이제 대표실에 들르지 않고 기자회견장에 바로 나타나서 그 조최고위원을 무시한 꼴이 됐는데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이 대표가 얘기하기를 관심 없다. 이 조최고위원이 어떤 형태의 사과를 한다 해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선대위 공보단장을 이 조최고위원이 여전히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 미련 없다. 마음대로 하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등 좀 뭐랄까요. 상당히 좀 이 어떤 뭐 격앙이라기보다 이제 완전히 마음이 좀 이렇게 마음이 돌아선 상태로 굳어진 뭐 그런 모습을 상당히 오늘 많이 보인 것 같습니다. 뭐 선대위에 다시는 참여하지 않을 것처럼 또 얘기하기도 했는데 조수진 공보단장은 일단 사의를 표명했어요. 네, 오늘 오전 8시경에 이 시간을 끝으로 중앙선대위 부위원장과 공보단장을 내려놓겠다면서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과 당원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윤 후보가 어떤 입장을 보이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윤 후보의 리더십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서 혹시 발언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오늘 저녁 때쯤 이제 윤 후보가 당사를 나서면서 그 당사에서 대책회의를 한 걸 알려줬는데요. 네.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질문을 받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 이 문제는 본인에게 맡겨달라고 했다면서 이 김 위원장께서 후보는 좀 있어라. 내가 이 문제를 알아서 처리하겠다. 알아서 하겠다. 이제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윤 후보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좀 일임을 하겠다. 그래서 김 총괄위원장으로 하여금 이준석 대표를 좀 설득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였는데요. 네. 사실 오늘 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 윤석열 후보가 거취를 상의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기도 했는데 네. 이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날을 세웠습니다. 뭐 사실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제 개인적 거취 표명은 후보와 상의하지 않아도 판단할 주체적 능력이 있다. 네. 제가 보직을 사퇴하는 건 상의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던지는 거다. 뭐 좀 이렇게 상당히 민감하고 날이 바싹 선 그동안 상당히 불만이 쌓여 있었다라는 걸 또 역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지금 키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주게 된 거잖아요. 지금 후보도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 밝혔으니까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대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게 되는 겁니까? 사실 이게 좀 두 가지 문제가 좀 섞여 있는데요. 뭐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제 이 대표의 그 선대위원장직 사퇴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통신사 전화 인터뷰에서 예. 이 대표 성격상 설득을 해도 안 된다. 일단 물러났으니까 추후 상황을 보고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좀 거리를 두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또 시간이 지나야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은 해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또 조수진 그 전 공보단장의 행위가 징계 대상이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네. 그건 따져봐야 된다면서 그 필요한 사항만 추려서 선대위를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별로 염려를 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준석 대표의 이 선대위원장직 사태에 대해서도 뭐 큰일이 아니다. 약간 이렇게 그 반응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근데 이것과는 별개로 이제 김종인 총괄위원장도 지금 선대위가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것도 오늘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거는 오늘 오후 2시쯤 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이야기인데 지금 선대위가 항공모함에 비유할 정도로 거대하게 만들어졌는데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선대위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고 이렇게 전하면서 네. 한 2주 동안 이 그 전반적인 선대위 운영 실태를 파악해보니 이대로는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대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뭐 일이 뭐냐, 기동 헬기를 띄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면서 그래서 지금 종합 상황실을 보다 강력하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대위를 끌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구상을 밝히고 또 선대위 운영에 방해가 되는 인사는 앞으로 과감하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 좀 어떤 인적인 쇄신, 뭐 이 물갈이에 대한 그 의지도 좀 드러냈습니다. 네, 과연 뭐 어디까지 지금 이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지 지켜보고요. 다른 정당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좀 반색하는 듯한 반응이 나왔는데요. 네. 이 민주당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은 이 대표의 선대위원장직 사퇴에 대해서 정치사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해괴한 사건이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애초에 내부의 갈등을 미봉책으로 덮고 억지로 출범시킨 선대위에 예견된 참사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윤석열 후보에게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잠시 뒤 인터뷰 시간에 김경진 선대위 상임 공보특보 단장을 통해 저희가 인터뷰를 하면서 직접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조금 더 관심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죠. 청와대 김진국 민정수석이 아들 입사지원서 논란이 불거진 지 뭐 하루도 지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퇴했어요. 네, 어제 저녁 8시 뉴스에 이게 보도된 다음에 오늘 아침에 바로 사의 표명 그리고 사표 수령까지 바로 이뤄졌기 때문에 뭐 불과 지금 한 12시간도 안 돼서 이 모든 사태가 일어난 건데요. 이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기업 입사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라고 밝히면서 이 부정취업을 시도한 데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 김 수석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에 이어서 또다시 자녀 특혜 채용이 불거지면서 이 스스로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문화방송 8시 뉴스데스크에서 김 수석의 아들 김모 씨의 이 입사 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라고 썼다 이런 취지의 의혹이 보도가 됐는데요. 김 씨는 이제 앞서 기업체 5곳에 동일한 내용의 입사 지원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장 과정에 아버지께서 민정수석이다. 또 학창 시절 항목에 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다. 이런 등의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문화방송이라는 얘기는 참 오래간만에 듣네요. MBC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즉각 수용했는데요. 아무래도 국민 정서를 고려한 조치겠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김 수석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는데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김진국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뭐 민주당에서는 특별히 논평이 뭐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네. 다만 그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이 SNS에 이 김 수석의 형으로 이제 알려진 뭐 김홍국 씨의 글을 공유했는데 뭐 이 내용은 이제 이 김 수석의 아들이 좀 정신적인 뭐 어떤 조현병 이런 거 질환 병력이 있다 이제 이런 취지의 내용을 공유하면서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안타까움을 표시한 내용이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김병민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민정수석 잔혹사가 마지막까지 가관이라면서 희대의 아빠 찬스 범죄에 분노한 국민의 마음을 단순한 사의 수용으로 위로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청와대 권고를 무시한 채 끝까지 다주택을 유지하다 여론의 문매를 맞고 사퇴한 김조원 전 수석부터 각종 논란 끝에 단기간에 직을 내려놓은 후임 민정수석 그리고 현 김진국 수석 문제에 이르기까지 누구 하나 국민 상식에 부합한 공직자의 모습이 없었다면서 이 인사권자의 무능을 한눈에 보여주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SNS에 올린 글이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어젯밤에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김진국 수석을 그 두둔하는 취지의 입장을 SNS에 올려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요. 네. 박 장관은 그 어제 이 보도 직후에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 이 기사를 공유하면서 제가 이 기사를 포스팅하는 이유는 김 민정수석은 투명하다는 확신 때문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제기가 됐는데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SNS에 올린 글에서 법무장관 직분에 어울리지도 않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기 전에 사적인 판단을 표출했다면서 박 장관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뭐 사실 곽 기자한테 질문하면 좀 당황스러워할 만한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질병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입사지원서에 썼다고 하는 내용도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네네. 일반적인 입사지원서하고 많이 다르기도 하고 이 사실 언론이 어디까지 걸러서 얘기를 했어야 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문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과거 기자 생활을 했었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공정의 문제로 연결하는 것이 맞는지 좀 여러 가지 고민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글쎄 근데 어쨌든 입사 지원서에 그런 내용을 썼다는 것은 뭐 어쨌든 지금 객관적인 사실이죠. 있고 네. 어쨌든 고위공직자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제 김 민정수석이 책임을 지는 모습이 됐는데요. 뭐 정신병력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의료 정보기 때문에 네. 기자들이 취재를 하려고 해도 사실 취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증을 할 수가 없는 거고 본인이 밝히지 않는 이상 뭐 어쨌든 드러난 것을 가지고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사전에 하면 어땠을까? 부모의 책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소식이 아닐까 싶네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 정부와 서로 상의가 안 되면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 이른바 차별화 행보의 하나로 평가가 됐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추진을 반대하는 정부와 청와대를 겨냥해서 솔직히 이제 서로 동의가 안 되면 몇 달 뒤 대선이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해서 오늘 등기를 끌었습니다. 네. 이 후보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현 정부의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입법도 시도하겠으나 이조도의 시행은 다음 정부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 한시적 기간 동안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분명히 밝히면서 이 부동산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진다, 뭐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했지만 이와는 그 선을 그으면서 차별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부분은 현 정부 입장에서는 원칙이 훼손되고 일관성에 금이 간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점도 이해한다면서도 이 한시적으로 단계적으로 기회를 직접 주자는 것이다. 현재 종부세 부과가 현실이 됐고 직접 느끼는 압박이 커서 매각을 하고 싶은데 양도세 부담 때문에 견디는 입장도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근데 이 후보가 이런 입장을 밝힌 게 지금 김부겸 국무총리가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까? 네, 좀 전에 간략하게 언급을 했듯이 이 김부겸 총리가 오늘 아침 이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 이재명 후보가 추진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양도세 중과 도입 시 이미 5월 말까지 유예 기간을 줬는데 그때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은 피해를 본다면서 정부 정책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여유를 준다고 해서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후보가 지금 이제 그 차별화를 꾀하면서 이제 좀 말하자면 자신의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대해서 네. 좀 지금 현재 정부의 그 최고 책임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김 총리가 좀 공개적으로 불편함을 표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직은 문재인 정부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어찌됐든 이재명 후보가 약간 좀 한 발 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상당히 강한 비판 메시지를 내놨어요. 네, 오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 사태와 관련해서 SNS에 글을 올려서 왜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을 내년까지 동결해준다는 것이냐, 그것도 1년에 한해서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혹시 내년 3월 9일만 넘기고 보자는 심산 아니냐, 대선에 불리한 것 같으니 일단 동결한다고 했다가 선거 끝나고 다시 걷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면서 매표 동결이라는 이제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또 정작 공시가를 시세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내년 보유세는 올리지 않겠다고 한다면서 조삼모사도 아니고 국민을 원숭이로 보는 게 틀림없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원숭이로 본다고요? 네.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 오늘 우리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와 화상 대담을 가졌어요.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서울 중구 정동 아트센터에서 샌델 교수와 어떻게 공정의 날개로 비상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온라인 화상 대담을 했는데요. 이 후보는 대담에서 먼저 교수님 책을 여러 차례 반복해 읽을 만큼 팬이다 이렇게 반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네. 이 대화는 능력주의 비판으로 이어졌는데요. 샌델 교수는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입학생 중 상류층 자녀가 다수를 차지하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능력주의는 결국 평등보다는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더 가져오는 현상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 기득권 계층이 자신들의 성공을 노력의 결과로 믿고 자만심을 갖는 것이 빈부격차 심화의 원인이라면서 이런 현상이 제가 공정하다는 착각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저성장 늪에 빠지면서 청년층이 기회 자체가 적어서 경쟁이 전쟁이 되고 친구가 적이 되는 상황이라면서 그래서 공정성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고 오로지 시험 결과만으로 해야지 왜 소수자나 약자를 배려하느냐는 생각까지 빠진다. 경쟁이 격화하니 소수자 취약층 할당제를 통으로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어요. 네, 윤 후보는 오늘 국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오늘 처음 주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특히 더 심각해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후보가 거의 매주 이 회의를 주최할 것이다.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네. 윤 후보는 현재의 코로나 대처 상황은 거의 국난 수준이라 할 수 있고 국가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우판이 부른 참사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을 했습니다. 윤 후보는 준비 없는 위드 코로나로 국민을 감염병 위협으로 내몰고 자영업자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확진자가 급증하자 1만 명까지 대비했다고 장담하면서 방역 강화를 주장하는 의료계 주장을 외면했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한 인재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이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코로나 전담병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경증 환자를 방치하지 말고 의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이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선 여당 단독으로 교육위원회 상임위가 소집됐다고요. 어떤 내용이 오고 갔습니까? 이 국민의힘이 이제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대학 강사의 지원서 예. 이력을 적는 이제 지원서에 허위 과장 경력이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취지로 이제 교육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었는데요. 네. 이 민주당이 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청소년 방역 패스 문제, 수능 출제 오류 등을 이제 명분 삼아서 오늘 전체 회의를 열 것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서 야당은 정치 공세가 예상된다면서 반발하고 불참을 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결국 회의에서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공적 인물 검증과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교육위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위원장이 정식으로 전체 회의를 개의해서 이 교육 현안에 대한 당국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정치 공작 시도를 그만둬라 이렇게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전 속보로 전해진 소식이 있었어요.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로 알려진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 1처장이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네, 조금 전 오후 8시 30분께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 1처장이 이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날 김 처장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소체 파악을 하던 중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1층 사무실에 김 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자세한 사망 경위를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대장동과 관련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 혹시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네, 앞서서도 유한기 전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이제 사망을 하면서 네. 이 검찰 수사가 좀 이렇게 시간적으로 약간 숨고르게 들어가는 그런 양태를 보였었는데요. 지금 검찰에서는 지금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에 대해서 네. 지금 이른바 윗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제 그런 외압이 있었는지 이런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지금 검찰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이제 검찰에서는 원래 유한기 전 부실장 신변을 확보한 뒤에 유한기 전 이제 개발사업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에 네. 이제 정부실장을 지난주 초에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는데 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유 전 본부장이 지난 10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지금 결국 정진상 부실장 소환이 지금 좀 이렇게 검찰의 계획이 좀 차질을 빚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런 단계에서 지금 또 이제 이런 비슷한 사건 관련자의 지금 사망 소식이 지금 들리면서 검찰 수사가 지금 다시 한번 좀 지연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아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네, 앞서 뉴스야 시간에 소식을 전해드렸듯이 오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당 대표직만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과 충돌을 빚은 지 하루 만에 사퇴의 뜻을 밝힌 건데요.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에게 이번 사태 해결을 모두 일임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대선을 불과 78일 앞두고 당대표가 선거에서 손을 뗀 이 초유의 사태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 공보특보단장을 맡고 계신 김경진 전 의원 연결해서 관련 내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예, 뭐 지난번에 이제 울산회동으로 선대위 갈등이 좀 봉합이 됐잖아요. 그게 네. 이제 지난 3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또 다시 또 이런 갈등이 불거졌어요.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민망하고요. 예, 제 입장에서 보면 그냥 머릿속이 하얘질 정도로 그냥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물론 이제 선대위 자체는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고 네. 또 밖에서는 무슨 한국모함이니 뭐 이렇게 뭐 이런 선대위라고 하는 비판이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참여해서 선대위를 구성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한두 분 빠진다고 해서 이게 큰 문제는 아닐 수는 있겠지만 우리 어쨌든 당 대표시고 당의 얼굴인 분이 이렇게 화를 내고 이제 선대위 역할은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자리를 박차고 이렇게 나가버리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말 그냥 가슴이 답답하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하는 과정에서 기자들도 질문했다고 하던데요. 말씀하신 뭐 지금 말씀은 좀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당 대표가 좀 불만이 있더라도 이렇게 선대위 직책을 다 내려놓겠다 얘기하는 것, 좀 뭐랄까요? 책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제였죠 어제. 예. 그 회의석상에서 지금 있었던 게 이제 대표께서 이제 그 모 특정 매체에서 윤핵관 발로 나오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과 이제 이준석 당대표를 비난하는 기사가 계속 나왔는데 그 특정 매체에 대해서 그런 기사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그게 조수진 공보단장에게 이제 질책을 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조수진 공보단장께서 뭐 이렇게 당신 얘기 듣지 않겠다라고 말한 부분도 잘못됐고요 보면. 예. 물론 이제 그 이전에 당 대표께서 사실은 이제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특정 매체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내용을 비판할 수 있는 거겠지만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도 사실은 적절하지는 않거든요 보면. 네. 그래서 대표께서도 그렇고 근데 이게 그 두 분 사이에 언쟁이 계속 격화되다가 이제 당대표께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그러면서 또 조수진 공보단장이 이제 SNS에다가 당대표를 비난하는 이제 글을 올리고 그러면서 당신이 안 나가면 내가 나가겠다고 이제 통보하고 드디어 이제 또 오늘 나가버리신 이 상황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정도 직위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두 분 다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이게 어떤 말씀 신원서판이 안 될까 저는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 참 어쨌든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조수진 공보단장이 뭐 한 오늘 오후 8시경쯤에 공보단장직 내려놓겠다 책임지고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는 복귀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애초에 그 이전에 이제 한 발언이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복귀하거나 설득해서 돌아올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가능성은 모르겠고요. 예. 어쨌든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서도 뭐 만나서 이런저런 설득을 하시리라고 예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께서는 일단 이제 대외적인 말씀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께 그 문제 해결을 일임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네. 아마 후보께서도 이제 밖에 드러나지 않는 적절한 방식으로 아마
이준석 대표를 설득하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 최선을 다해서 설득해서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은 어쨌든 현재 선대위에 있는 사람들의 몫이겠죠. 근데 이번에 이제 단순히 조수진 공보단장하고 조수진 공보단장이 난 뭐 후보 말만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책상을 치고 고성이 오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 두 사람 간에 그냥 감정 싸움의 문제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홍준표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선대위에 예를 들면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움직이는 이제 그런 조직이라는 게 있는 거고 또 후보는 후보가 또 산하에 있는 조직이 있는 거고 서로 간에 지금 물과 기름처럼 따로 놀고 있는 거 아니냐. 뭔가 후보 쪽의 부적절한 대응 때문에 제대로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활동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불만이 좀 잠복돼 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글쎄요. 근데 일단 첫 번째 주의에 이제 이렇게 지켜봐야 될 대목이 이게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에도 뭐 부산 가셨다가 제주도 가셨다가 울산 가셨다가 뭐 이게 중앙에서 당무를 안 보고 그냥 지역 순회 당무를 보시면서 언론 인터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는 이런 방식으로 뭔가 이렇게 행동을 하셨잖아요, 보면. 예. 그리고 요번이 사실은 지난번에 연장선상이잖아요, 보면.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50대 중후반인데 제 세대의 문법으로 배운 바에 의하면 내부적인 불만이 있고 내부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걸 밖으로 터뜨리는 게 첫 번째 어떤 행동 양태가 돼서는 안 되고 예. 최선을 다해서 물밑에서 조율하고 합의를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떤 이견의 소지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이게 이 문을 닫고 그 안에서 조정하라가 우리 세대에 배운 문법 아니겠어요, 보면. 네. 근데 대표께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비슷한 어떤 행동 양식이 있으시잖아요, 보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는 그게 세대가 달라서 그런지 어쨌든 잘 이해는 안 돼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건 안 되는 거다. 이런 충격요법 아니면은 이건 고쳐지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근데 이게 대통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언론에서도 그렇고 저희처럼 이제 과거에 정치평론을 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예. 또 참모진도 그렇고 수없이 또 야당에서도 그렇고 수없이 많은 비판이 있잖아요, 보면. 예. 그리고 그 비판이 있을 때 그걸 듣고 숙고하고 조율하고 이게 지도자의 몫이잖아요, 보면. 예. 근데 대표께서는 계속해서 이게 벼랑 끝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대표가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끝없이 후보나 김종인 위원장하고 토론하고 얘기하면서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지금 나타난 모습은 조수진 최고위원하고 말다툼 끝에 지금 자리를 박차고 나간 거 아니에요, 보면. 예. 그리고 그래서 방금 김성환 앵커께서 질문하신 그런 부분이 과연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점도 생각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사실 오늘도 이준석 대표가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하는데 선거는 결국 후보의 책임이다. 나중에 가서 선거 안 좋은 결과 나오더라도 후보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또 해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예. 그건 그거는데요. 후보의 책임이니까. 네. 결국은 그렇잖아요. 이게 마음에 안 들더라도 후보가 정한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따라가야죠. 아, 후보를 따라가는 게 맞다. 그렇죠. 근데 지금 대표께서는 후보 책임이라고 말을 하시면서 후보가 정한 방식이 마음에 안 들으니까 나는 상임선대위원장직 안 맡겠다라고 털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의 그 본질적인 어떤 시각 차이든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대표 스스로 말씀도 예. 선거는 후보 책임이라는 거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예. 그러면 시각 차이가 있으면 후보 책임이면
누구 의견을와 누구 방식을 따라야 돼요? 아니 제가 뭐 그 문제를 질문드리기 위해서 말을 꺼낸 건 아니었고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어제 이제 서로 간에 고성이 오갔다고 한 날 반응을 보면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이 문제는 나한테 맡겨달라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보고 이제 이게 좀 유체 이탈이 아니냐, 후보가 나서서 정리해야 될 문제를 마치 다른 사람 얘기처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적할 수 있겠죠. 뭐 근데 그렇다고 말씀을 그렇게 한다 그래서 후보가 신경 안 쓰고 후보가 물밑에서 안 하실까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네네. 후보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노이즈 잡음을 줄이고 이 상황 이게 결국은 말과 말에 의한 시끄러움 아니에요 보면. 예. 근데 후보가 이 상황에서 후보까지 목소리 크게 잘잘못을 따지고 디테일에 뭐 어떤 이 원인 귀속을 따지고 이러면 이 상황이 증폭이 될까요? 가라앉을까요? 그런 그러니까 점들을 우려한 거다. 후보 입장에서는 어법을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선대위를 항공모함에 비유하면서 기동의 일기가 좀 필요하다 이런 식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선대위 개편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위원장님께 여쭤봐야죠. 그럴까요? 근데 예.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도 뭐 시골 면단위까지 다니면서 그냥 임명장 양식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거기서 이름 넣어줘서 특보 임명하고 뭐 그랬던 것 같고요. 예. 그 이전에 박근혜 캠프에서도 또 비슷했거든요. 보면 이게 임명장 찍기 게임이라고. 예. 그래서 이게 선대위는 그냥 이렇게 이 가짜 뭐랄까 어쨌든 이런 직함 벼슬이 그냥 마구잡이로 남발될 수밖에 없는 일정 정도 구조적 한계나 구조적 문제점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실제 이제 메시지라든지 핵심 정책 이런 부분을 정하는 것은 후보하고 몇몇 사람들이에요 보면. 예. 근데 이미 후보께서 김종인 위원장님을 상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님하고 그 주변에 몇몇 분들이 사실은 이 모든 핵심되는 메시지 정책을 정해서 가시는 게 당연하고 가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뭐 위원장님, 김종인 위원장님 말씀이 그냥 뭐 어떤 그런 지적으로서는 당위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한 말씀이고 예. 현실에 있어서도 김종인 위원장님 중심으로 김종인 위원장과 몇몇 분 중심으로 선거가 치러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선대위 체제를 어떻게 좀 바꾸는지 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특보단장이신 김병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어떻게 전화 목소리도 이렇게 또렷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그런가 봐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한 주간 이슈,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게 나타났습니까? 네, 일단은 지난 한 주 동안에 그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한 1,455만 건으로 그 주와 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요. 예. 흥미로운 것은 1위 주제가 지난주랑 똑같은 주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똑같은 주제요? 네. 환경 분야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도 환경 분야가 1위로 나왔어요. 예. 그랬는데 주제에 있는 키워드는 완전히 좀 다른 식입니다. 역시 이제 관련 키워드 뭐가 나올지 생각해 보시면 아마도 떠올리실 것 같은데 바로 지진이라는 키워드였습니다. 서귀포 앞바다에서 네. 그렇죠. 사천구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요. 제주도가 흔들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랐죠. 이게 올해 한반도나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 최대 규모였고 제주도에서 쿵 소리와 함께 건물 수초간 흔들리기도 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1978년 공식 관측 이후로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제주도에서 일어난 지진으로는 가장 크고 또 한반도 전체로도 역대 11번째 규모이다 보니까 제주도 분들은 좀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실제로도 오후 본진 이후에 2시간에 걸쳐서 1.5에서 1.7 규모의 여진이 9차례나 발생을 했고요. 실제 그 건물에 계시는 분들 역시도 갑자기 건물이 3초에서 5초 정도 흔들려서 놀랬다, 또는 식당에서 쾅 소리가 나서 손님들이 놀라서 급히 대피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화장실에 있었는데 변기에 물이 움직이는 게 보일 정도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많은 좀 놀랐던 목소리들을 볼 수 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SNS 상에서의 의견들 역시도 재산 피해만 있었지만 어쨌든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건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여진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항상 조심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특정 호텔 같은 데에서는 이제 침착하게 손님들을 대피시키고 상황 대응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감탄하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또 이제 이번 제주도 지진과 관련돼서 관련 키워드 중에 하나가 교육위가 나왔습니다. 이게 뭔가 이제 살펴봤더니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이제 최근에 이제 지진 관련 내진 보강 시설비를 43억을 이제 증액했다는 이야기고요. 원래는 1년 뒤에 있는 이야기인데 1년 앞당겨서 지금 내진 보강을 해서 43억을 증액한 것을 수정 가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제주도도 이제 지진에서 안전한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교육위에서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확실히 이번 지진이 제주도 사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생각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또 큰 사회적인 좀 이슈가 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땅이 흔들린다는 게 사실은 그 경험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일본으로 유학 간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땅이 계속 흔들려가지고 몇 달을 잠도 못 자고 고생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좀 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지진과 관련해서 SNS에서 이렇게 뜬 소문 같은 게 돌았다면서요? 네, 실제로 이제 지진이 나게 되면 당연히 지진 발생에 대한 대처법들이 온라인에서 글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진 나면 도서관으로 피해라는 말이 있다, 이런 내용이 SNS에 돌더라고요. 도서관으로요? 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들 이게 일부 이야기이긴 하지만 도서관이 책의 무게를 견뎌야 돼서 튼튼하게 짓는 데더라. 설계부터 견고해서 자연재해 시 대피하기 좋다, 이런 얘기했고, 또 재난 영화들에서 도서관으로 사람들이 대피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괜히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KBS에서 하는 유튜브 채널이 팩트 체크를 하나를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관련돼서 이제 건축 설계 전문가들도 그렇고 도시 전문가들도 그러시고 다 처음 듣는 말이다, 일부러 그리로 가서 대피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오히려 지진 나면 도서관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왜요? 왜냐면은 이제 내진 설계는 잘 돼 있는데 보통 지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이유가 가구가 무너지면서 다치거나 전등이 떨어져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해보면 책이 무너지면 더 큰일이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굳이 거기 이제 어떻게 보면 도서관에 찾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었고요. 또 한 가지 또 SNS에서 도는 일종의 뜬소문 같은 게 지진이 났을 때 화장실로 가는 것도 좋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타일이 떨어질 수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칸막이 큐비컬 같은 게 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지진이 만약에 나게 되면 도서관 갈 필요 없고 실내에 있으면 무조건 책상 밑으로 빠르게 가는 것, 그리고 야외에 있으면 안전한 공터로 가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팩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은 좀 뜬소문이 돌지 않도록 내진 설계 건물들 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어디 제일 좋은 있어서. 그런 점이 그렇죠. 자, 두 번째 순위로 올라온 주제는 뭔가요? 네, 두 번째는 연애 분야였는데요. 두 가지 키워드가 화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설강화라는 키워드고요. 실제로 18일 첫 방송을 시작한 JTBC 주말 설강화가 민주화 운동 폄훼 등의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제 조기 종영 위기에 빠진 것이고요. 국민청원 역시도 30일만을 돌파했고, 또 시청자들의 항의가 거세지면서 광고사 협찬사들의 손절이 이어지다 보니까 설강화 주연인 배우 정혜인이 모델로 활동하는 치킨 브랜드도 설강화 광고를 중단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JTBC에서는 관련돼서 아직 이제
폄훼하거나 뭐 미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뭐 이후의 내용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온라인상에서 더욱 논란은 심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 이슈가 어떻게 될지 계속적으로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가 또 화제가 된다고요? 네, 또 하나의 키워드가 양도라는 키워드인데요. 예. 웬 양도라는 키워드가 나올까 봤더니 스파이더맨 관련 이야기더라고요. 예. 이번에 지금 스파이더맨이 개봉을 했는데 이른바 이제 아이맥스, 그러니까 넓고 이제 큰 사운드가 나오는 뭐 이런데 좋은 표들을 양도하거나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키워드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있어요? 네, 뭐 실제로 지금 또 거리두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칸을 좀 띄워서 또 앉게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액션 영화다 보니까 좀 크고 좋은 관들을 또 이제 이른바 명당이라고 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은 온라인으로 예약하기도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미리 사서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키워드도 있고요. 또 이런 게 왜 그런가 봤더니 온라인에서 이 영화를 두세 번 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SNS에서는 약간 우스갯소리로 스파이더맨 안 본 사람 꼭 봐줘. 재밌다.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한테 봐달라고 얘기하는 일종의 팬들의 목소리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3위 주제는 뭔가요? 네, 3위 주제는 사회 분야인데요. 주요 키워드는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먼저 나왔습니다. 방역 패스 이야기고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방역 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을 지금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돼서 그럼 3차 방역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계속 어디를 가나 방역 패스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유효기간에 대한 관심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최초 합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등장했다고요? 네, 혹시 교육 분야인데 최초 합이라는 키워드 혹시 어떤 건지 이렇게 감이 오시나요? 아니요, 요즘엔 왜 이렇게 말을 다 줄여서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최초 합이요. 그 수능 본 친구들한테 쓰는 말인데 최초 합격이라고 하는 걸 줄여서 최초 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학교 입시에 있어서 최초 전형이 많아지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지난 목요일 12월 16일부터 해서 수시 지원 학생부 종합 전형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수시로 쓴 거에 최초로 합격하는 최초 합격자들이 이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를 또 받으면 입학을 등록할 대학을 결정해서 정해진 기간에 예치금을 입금하거나 문서를 등록하는 방식이라고 그래요. 예전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시 때도 여러 개를 써가지고 그 중에 되면은 뭐 이제 좀 거기에 뭐 등록금을 내는 방식으로 치면 지금 이제 수시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내가 쓸 수 있는 곳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곳만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치금을 입금을 해놓고 내가 정말 원하는 데들이 나오면 나머지에서는 환불하거나 이런 방식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최초로 합격한 최초 합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 다음으로 나오는 키워드인 충원합 혹은 추합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추가 합격은 알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충원합이라고 또 요즘엔 더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충원되는 합격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번 주 다음 주가 지금 수능 보는 친구들한테는 가장 민감하게 좀 온라인을 좀 들여다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예를 들면은 그 교육 관련 카페들에서 모 학교에 최초 합하신 분들 저한테 쪽지로 등급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빠지시면 알려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합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대략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학생들이 합격이 되는지를 미리 알면 나도 다른 대학 가지 않고 이 대학 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판단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모양이네요. 네, 그리고 또 혹시나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이 이제 최초 합인데 이제 내가 그냥 다른 데 갈 거야라고 쪽지를 받으면 나 바로 여기 쓸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커뮤니티에서 서로 주고받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예비 합격 기다리는 학생들 피가 마를 텐데 좀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미리 정보 알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요. 자, 다음 4위 주제는 뭡니까? 4위 주제는 정치 분야고요. 역시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는 아들 그리고 김건희라는 키워드였습니다. 지난 한 주 전국을 뜨겁게 달군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양대 후보의 이른바 이제 가족 리스크죠. 그래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아들의 불법 도박 의혹 제기됐고 이 후보가 4시간 만에 바로 사과했던 모습이 있었고요.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이력 의혹과 관련돼서도 이슈가 뜨거웠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15일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해서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국민께 뭐 불편함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게 해서 사과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네거티브 선거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SNS의 이야기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 관련 또 다른 키워드가 지방의회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방의회 권한이 다음 달부터 커지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고 의회 권한이 커지게 됐을 때 나머지 기관들과의 어떠한 그 인사권 그리고 그 안에서 있는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혹은 이것이 오히려 제대로 된 지자체의 어떤 회의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왠지 정치 얘기로 가니까 살짝 분위기가 가라앉게 되는데 네. 마지막 5위 주제는 조금 밝은 소식을 전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래도 5위 주제는 생활 주제인데요. 키워드가 아주 좋아요. 달달한이라는 키워드가 1위입니다. 아, 달달한 거야. 늘 좋죠.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좀 봤더니 사람들이 겨울이고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달달한 음식들을 많이 찾고 있어서 생활 관련 키워드에 1위로 달달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네. 특히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홈카페에서 해먹을 수 있는 달달한 음료수 혹은 호두크림 팬케이크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좀 퍽퍽한 우리네 인생에 달콤함이 필요해서인지 사람들이 달달한 음식을 좀 집에서 해먹으려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이제 그와 관련돼 가지고 또 최근에 또 신조어가 또 하나 이제 같이 나왔는데 모디 슈머라고 그래가지고요. 모디 슈머요? 네, 그러니까 모디파이라고 하는 수정하다가 있고 컨슈머 소비자인데 이게 뭐냐면 그냥 제품 자체로 먹는 게 아니라 그거를 섞어서 먹거나 아니면 합쳐서 나만의 방식으로 재창조하는 소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전에 뭐 특정 라면과 특정 라면을 합쳐서 먹으면 뭔가 매콤하고 달달하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상품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반대로 편의점이나 아니면은 여러 유통업체에서 이런 소비자들이 만들어 먹는 레시피를 기반으로 아예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들도 유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먹는 즐거움과 재미를 찾기 위한 SNS에서의 이 달달함과 짭짤함을 찾는 사람들이 겨울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들도 좀 재밌게 하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조금 좀 답답하고 기분 우울할 때는 달달한 거 먹으면은 좀 기분이 좀 좋아지잖아요. 네, 아니면 단짠단짠도 좋죠.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이수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영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